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제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이제 돌봄과 의료 이렇게 제목을 받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또 제가 기성동이라는 마을을 사실 잘 공부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만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놓여 있는 돌봄이나 의료의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주로 이제 어쨌든 여기는 대전광역시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제 농촌 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아마 돌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4천여 세대의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협동조합이고, 그 협동조합에서 진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합돌봄사업본부라고 해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책임 맡고 있고요. 첫 번째 이제 제가 그 주제가 이제 돌봄 보장, 돌봄 기본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돌봄 그러면 이제 많이 떠오르시겠죠. 아이들 돌봤고, 또 나이 들어서 뭐 어쨌든 가족들 다 돌보고, 또 남편 돌보고, 또 주변에 더 나이 드시고 힘드신 어르신 돌보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익숙한 용어예요. 근데 이제 과연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제 의문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 전에는 당연히 여자가 뭐 집안을, 뭐 자식들을, 남편을 돌본다. 뭐 거의 이런 이제 범위에 다 있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회가 돌보기 위해서 뭐 이제 무슨 유치원도 만들고 학교도 뭐 의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보는 게 개인이 다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고령 사회에 있죠. 그 다음으로 올 것이 초고령 사회라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어요. 2026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전 국민의 20%가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그 짧은 기간 내에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 어쨌든 나이가 들면 생산 활동을 하기는 어렵고 어딘가 아프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될 일이 많아지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이 부족하거나 그것을 생산해낼 젊은이들이 부족해지고 어린아이를 덜 낳으니까 이제 그 열심히 돈도 벌고 뭐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야 될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뭔가 돌봄을 계속 받아야 될 어르신들은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사회가 지속 가능하냐, 이런 문제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돌봄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한 것이 그 고령 사회 때문에 어르신들의 돌봄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돌봄이라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생각을 해보면 과연 지금 돌봄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100% 돌봄을 제공만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않아, 지금. 혼자 살아요. 누구한테 뭐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돌봄을 받고 있나요, 아닌가요? 네. 저는 돌봄을 받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혹은 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는 거죠. 저를 대신해서 누군가 진료를 했을 거고, 또 저를 대신해서 가족을 누군가 돌보고 있는 그 돌봄을 받아서 저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 돌봄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
누군가는 받아야 될 사랑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프지만 흔히 이제 우리가 사례로 많이 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와상 환자라고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서 누워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을 돌보는 이제 요양사가 있어요. 뭐 하루에 뭐 3시간씩 4시간씩 와서 뭐 이렇게 배변도 치워주고 뭐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누워있는 와상 환자가 100% 돌봄만 받고 있는 것이냐? 이분은 돌봄을 줄 수가 없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주고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말로 충분히 뭐 말할 수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힘들어하는 요양사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죠. 또 마음으로도. 그렇죠, 네. 이분이 존재함으로써 이 사람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돌보고 있는 거죠. 또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사실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애기를 이제 키울 때 되면. 이제 기저귀 가려고 하면 아주 어릴 때는 애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가 다리 들고 이렇게 해서 갈잖아요. 애가 조금만 크면 기저귀 갈 때 되면 다리를 딱 들어주죠. 네. 그게 엄마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르신 체위 변경을 예를 들면 이제 2시간마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조금만 자신의 예를 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고개는 돌릴 수 있다 치면 고개만 이렇게 돌려줘도 이 요양사분이 이분을 돌리는데 굉장히 힘이 덜 들어가요. 뭐 보통 좀 근골격계에 굉장히 어려운 이제 많은 아픈 데를 호소할 수밖에 없죠. 힘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분이 조금만 자기 몸을 이 사람의 호흡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힘을 뭐 많이 움직이진 않더라도 그렇게만 해주면 훨씬 쉽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그렇게 사실 돌봄을 주거나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누군가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 누구는 받아야 되고 이렇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여러 상황이 주어지면 항상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든가 누군가는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을 해야 된다든가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든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돌봄은 기본권이라고 저는 주장하냐면 그렇게 이미 우리는 존재하는 순간 돌봄을 주거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문제를 한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든가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다든가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되고 그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뭐 인권,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권. 우리가 뭐 헌법에 있는 기본권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뭘까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게 있다고 헌법에 되어 있잖아요. 기본권은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보장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의료나 이런 건강할 권리, 뭐 행복할 권리 이런 것들이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숨 쉴 권리, 뭐 요즘은 이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건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조금 못생겼다고 해서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기본권이잖아요. 기본 인권이죠. 그럼 돌봄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 뭐 나는 보험을 많이 냈으니까 돌봄을 많이 받고 너는 보험이 없으니까 돌봄을 덜 받아도 돼.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돌봄이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꼭 어르신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이들도 필요하고 젊은 세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두 번째 영상을 하나 이제 틀어주시면 볼 수 있을까요? 거기 아마 여기 화면을 클릭하면 네 연결이 허용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거 한번 쭉 보세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그 왜 우리 박자 맞추는 그런 기계죠. 뭐 피아노 연주하거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메트로놈을 저렇게 이제 다 서로 더 다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저거는 굉장히 일정한 속도로 거의 시계추보다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예상 가능한 답이 있죠. 왜 같아질까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소리까지 들으면 좀 더 리얼하긴 한데.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죠. 여기 그 추시개가 여기 두 개가 걸려 있는데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근데 뭐 그 시간은 여러 종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날 가봤더니 두 시계의 추의 방향이 똑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한 거죠. 근데 뭐 흔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마치 굉장한 무슨 매직, 마술인 것처럼. 소리가 좀 나네요? 저 끝에 두 번째 놈이 끝까지 반대로 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공조, 공명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렇게 되려면, 이게 빨리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이 지금 바닥이 진동이 이제 전달되는 약간 떠 있는 거예요. 만약 바닥이 딱 고정돼 있으면 저게 같아지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진동이 이 바닥을 통해서 서로 전해지면서 만들어지는 일이죠.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흔하진 않지만 경험하는 게, 여기는 농촌 지역이니까 반딧불이 같은 경우가 처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반짝반짝 하다가 한꺼번에 반짝하고 전체가 다 동시에 이렇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또 이제 하나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양손을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왼손으로 자기 왼 머리를 이렇게 치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쳐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네. 자, 이제 속도를 좀 빨리 계속 해보세요. 빨리. 속도를 계속 높여갑니다. 계속 빨리. 네. 이게 이제 동시에 치고 있죠, 다들. 네. 이제 이것도 같은 원리인 거죠. 이건 그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이 드럼을 치는 사람도 이걸 시키면 동시에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원리가 뭐냐? 뭐 여러 가지인데,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로 되어 있고, 에너지는 이렇게 파동이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의 근원을 찾아가면 파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파동은 우리가 뭐 물속에 돌을 던져보면 이쪽 돌 던지고 파동이 서로 맞으면 사라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받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매질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의 파동이 전달된 거예요. 전달돼서 이것과 이것이 우리 뇌 감각에 의해서 전달되면서 이제 공조를 이루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 지금 각자 다 떨어져 있고요. 김씨, 박씨, 이씨 뭐 서로 뿌리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뭐 가족도 다르고 하지만 전혀 서로 상관이 없을까요? 저렇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단지 저 거리나 이런 게 눈에 띄지 않거나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사이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 5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대부분 친척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좀 더 시간이나 이런 거를 넓혀보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있는 거고, 공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런 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 꽉 차 있어요. 어떤 매질 혹은 뭐 입자,
파동이나 형태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계속 무슨 전자파도 있고 뭐 우주에서 날아오는 파동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마음에서 품고 있는 와 빨리 좀 끝내라 하는 뭐 그런 마음의 에너지도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꽉 차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밀면 지금은 아무도 안 넘어지지만 그 파동에 의해서 뭔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뭐 나비의 날개짓이 이쪽에 뭐 어느 순간 태풍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뭐 특별히 대단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떠올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돌봄이나 의료나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문제든지 떠올릴 때 이게 나라는 사람의 고정되어 있고 독립된 어떤 문제라고 보통은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면 좀 달라지는 거죠. 마음 자세도 좀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지금 먹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막 시끄럽게 떠들고 집중도 안 하고 졸고 예를 들면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난 잘 듣고 싶은데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물론 일어나서 잠 좀 깨고 이거 조용히 좀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모두가 다 집중해서 잘 듣고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계속 내고 있으면 사실 그 마음 에너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하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개종시계가 2개 걸려서 그게 동시에 같아지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몇 분 만에 이루어졌지만 내 마음의 에너지라는 것이 바깥으로 전달되어서 누군가의 에너지와 마주해서 공조 혹은 공명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한 20명이라면 한 10명이 같은 마음을 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힘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20명이 다 같이 마음을 낸다면 더욱더 이제 큰 에너지가 되고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만들어지는 일들도 사실은 그렇게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돌봄이란 문제도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나이 든 분들을 돌보는 문제인데 나이 들면 뭐 우리가 생로병사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늙은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언젠간 죽는다 태어나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쨌든 질병이라는 걸로 인해서 뭐 장애도 생기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뭐 개인도 하고 사회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이제 민들레 의료사협에서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를 처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개원을 했죠. 개원을 해서 올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한 1년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조합원들에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만든 그림인데 이렇게 이제 건강할 때 자전거 타고 이렇게 뭐 하고 싶은 일들 하죠. 직업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악순환을 해요. 한번 약해지면 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더 근육 소실도 더 빨라지고 점점 더 뭐 면역력도 떨어지니까 더 질병에 잘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또 회복하기도 힘들고 점점 그러다가 이제 허약한 단계에 가면 뭔가 지팡이나 보조기도 필요하게 되고 더 이제 상황이 나빠지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이죠.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건너뛸 수는 있어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나서 뭐 이런 단계도 없이 바로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뭐 장애를 입거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면 뭐 이렇게 이제 허약해지고 또 돌봄이 필요한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이제 정리해 본 거죠. 건강할 땐 당연히 검진도 받아서 뭐 조기에 뭐 질병 발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사회 참여 활동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건강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참여 활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허약해지기 시작하면
뭐 챙겨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약도 복용하실 거고 뭐 그러면 약을 어떻게 잘 드셔야 되는지, 약의 부작용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건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지금은 일만 건강하니까 일하고 그냥 하면 되지만, 이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허약한 단계에 가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주간보호를 만든 것처럼 뭔가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 지원이 필요한 단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동이 불가능한 단계 가면 뭐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를 같이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야겠죠. 네, 다음. 근데 이제 그 우리 사회가 만든 제도가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5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설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제도를 대부분 그렇죠. 지금 뭐 어떤 그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가 그나마 우리에게 가깝다고 느껴서 일본 제도를 많이 이제 본따서 만드는데, 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뭐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흔히 이제 아니 그대로 두시면요. 뭐 노인 장기 요양 제도, 이거 일단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잘 몰라요. 이제 아프기 시작해야, 집안에 갑자기 부모님이 계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서야 찾기 시작해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대에서 뭐 등급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서비스도 받게 되고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돈을 안 내고 계신 분 있나요? 돈을 내고 계신가요? 여기 내고 계실까요? 모르죠. 네. 건강보험은 내고 있나요? 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고 있어요. 네. 건강보험료의 한 10% 정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들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건강보험료 내고 대신에 이제 뭐 본인 부담금 30%만 내고 의료를 이용하듯이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내가 그 보험료를 내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 나한테는 필요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젊은 사람한테 필요 없지만 이 젊은 사람의 부모님, 조부모님은 필요로 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챙겨야 될 사람이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은 뭐 영 케어러 이렇게 해가지고, 왜 예전에 대학생 젊은이가 아버지가 뭐 뇌수술 후에 태어나셨나? 근데 이제 영양 공급을 안 해서 돌아가시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 결국 내 가족의 문제거나 내 이웃의 문제로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잘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거고, 흔히 이제 요 보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거만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환자들이나 뭐 우리 주간보호에 계시는 분들이나 상황들이 좀 나빠지거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넘어져서 대퇴골 골절이 왔어요. 어르신인데 치매가 조금 있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서 이제 요거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아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재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제도를 활용하거나 집에서 돌봐야 되는데, 집에서는 다 젊은 이제 자녀들이 돌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대부분의 코스가 그렇죠.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셨어요. 근데 요양병원에 가면서부터 뭐 이거는 둘째 치고 갑자기 이제 이게 치매가 심해지기, 선망이라고 하는데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바깥에 안 그래도 잘 생활하시는 정도의 치매일 때도 바깥에서 우리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웠는데, 더 심해진 상태에서 돌볼 수 있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민을 많이 해서 저는 요양원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냐면, 사실 요양원이 우리 인식에는 한번 들어가면 다 정리하고 들어가고, 이제 거기는 마치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
자녀들이 요양원은 절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양병원에서 회복해서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을 보냈는데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왜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여러 제도 자체가 틀려요. 요양원은 아까 말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돌봄 시설이에요. 그건 의료는 없어요. 당연히.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왜 요양병원이라고 했냐면 어쨌든 뭐 급성기 질환 막 뭐 열나고 뭐 무슨 심근경색이 생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 노인성 질환과 관련한 문제, 뭐 치매라든가 뭐 욕창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병원 의료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입원 치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근데 요양병원이 제도를 처음에 잘못해서 완전히 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잘 설계를 해서 국가가 이 요양병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대부분 그래요. 알아서들 해보세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일을 하는 거죠. 병원들도 많이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면 뭐겠어요? 이런 의료는, 수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공급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내가 병실을, 예를 침대를 5개 만들었으면 어떻게든 5개를 채워요. 당연히 그래야 제가 돈을 투자한 걸 이제 뽑을 수 있으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지나가던 이렇게 가족 없는 행녀 이런 사람들 갖다가 눕혀놓고 입원시키고 또 뭐 이렇게 다 무슨 약 좀 먹여서 조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또 입원시키고 이렇게 5명 채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요양병원이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요양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이제 포괄수가제라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등급이 몇 등급에 따라서 돈이 정해져요. 이 사람은 10만 원만 치료비가 10만 원밖에 안 나. 하루 10만 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한 10만 원 이상 되는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약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10만 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떨어지죠. 또 어떠냐면 요양병원에 그나마 요양원은 이제 많은 요양사들이 뭐 7명당 4명당 1명 이렇게 있잖아요. 요양병원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돌봄 시설이 아니니까 병원 규정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봄을 제공할 사람들이 간병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간병사를 개인이 고용해야 돼요. 가족이. 그래서 간병비 문제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양시설은 간병을 할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병원은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돌보냐고. 결국 간병비 월 2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은 우리가 간병 해준다. 그래서 간병사들 제공해요. 돈만 내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외국인들을 쓰는 거예요. 주로 뭐 중국 동포나 이렇게. 거의 그 지금은 다 그렇게 돼요. 그것도 직접 고용 안 해. 인력 업체를 통해서 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간호사 한 사람을 두고 하지만 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은 인력 업체니까. 그래서 돌봄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급도 아니지만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전혀 다른 제도로 되어 있지만 적어도 뭐 어르신들의 문제들은 비슷한데 돌봄 서비스 많이 다른 거죠. 요양원은 어쨌든 똑같이 민간시설이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다 규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우리 이제 요양사들이 뭐 국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잖아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싼 급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이렇게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랑 어떤 우리 그 직원 가족 이제 직원 부모님이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또 코로나니까 자주 면회도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하는데 특별히 또 거기 원무부장 누구를 알아서
그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면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면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뭐 어쨌든 이게 조선족이신지 어쨌든 이 간병인이 이 그 짐짝처럼 정말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열받아서 뭐 막 병원을 뒤집고 뭐 하여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비스의 질은, 돌봄의 서비스의 질은 요양원은 굉장히 좋아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누가 돈을 버느냐 이건 떠나서. 근데 우리들의 인식은 요양원은 가면 못 돌아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 한 분이 들어왔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나간다거나 한 두세 달 있다 나가면 손실이 커요. 행정 처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 자리를 또 누군가를 채우는 그 과정들이 한 사람 받아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다시 세팅해야 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중간에 나갈 사람을 안 받으려고 해요. 요양원에서 제가 이제 요양원 한 3군데 촉탁일을 하는데 아주 사업을 잘하는 곳은 골라요. 요양원 원장이 입소할 사람들 고른다고요. 보호자 만나보고 내 말 안 들어? 그럼 안 돼. 뭐 95세 넘어? 안 받아. 왜냐면 곧 돌아가시니까. 뭐 등등 이렇게. 그럴 정도로 아무튼 근데 그만큼 서비스들은 좀 분명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데 요양원에 대한 개념이나 요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오면 너희들은 이제 손 떼, 가족들은 여기서 돌아가시는 거야. 약간 다 서로 그런 개념이에요. 심지어 요양원에 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렇게 회진하다가 이제 집에 가셔야죠. 그러면 집이 어딨냐고. 어르신 이렇게 부모님들 보낼 때 이제 여기 안 돌아올 거니까 집 다 정리하고 뭐 있던 방 빼고 다 없앤단 말이에요. 좋아져도 갈 데가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단기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요양원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 돌봄을 받아서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그래서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왜냐? 처음부터 민간에게 니들이 알아서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규제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막 시설 규제로 들어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그래서 요양병원은 원래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특화시키거나 규모화를 해서 뭐 관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그렇게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요양병원 문제는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은 없어지고 요양원이 많아져야 되고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뭐 약간 임종을 앞둔 뭐 호스피스 개념의 요양병원이라든가 무슨 이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뭐 재활 중심의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특화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방향인데 손을 대기 어렵다. 뭐 간병비 문제 그런 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간병비 되다 보면 이게 보험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보험도 소용없어요. 건강보험도 간병비는 해결 안 해줘요.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처해서 동사무소나 구청 쫓아가서 긴급 뭐 의료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한 200~300만 원. 뭐 그것도 물론 소득 따져서 이렇게 주겠지만 하지만 간병비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의 문제들이 있다. 네, 다음. 근데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크게 보면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등급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내면 누구라도 의료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 노인성 질환에 대한 뭐 1등급부터 5등급 또 인지지원 등급 6가지 등급 중에 하나를 받아야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재가급여라는 게 이제 집에 있으면서 돌봄을 받는 거고 뭐 그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죠. 주간보호도 우리가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재가급여예요. 집에서 이렇게 뭐 유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유치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방문해서 요양사들이 서비스 해주는 거,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거, 방문해서 목욕, 뭐 단기적으로 보호해주는 거, 그다음에 복지용구 제공 이런 것들이 재가급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한 요양원 같은 게 시설급여고 그다음에 현금급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이 등급 판정이 또 정말 맨날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분이 딱 등급을 받아서 빨리 무엇인가 주간 보호를 통해서 여러 활동도 하고 하면 치매나 우울증이 진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생활할 것 같거든요. 근데 등급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당신은 괜찮다 해서 안 주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몇 번 탈락하고 이제 진짜로 그냥 혼자 계시고 뭐 자녀들은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 심해도 더 심해지고, 이제는 어제 갔는데 가보니까 호동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등급은 나오겠네. 그게 무슨 소리? 결국 나빠져야 등급을 받는 구조예요. 건강할 때 조금 도와줘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넌 이만큼 돼야 등급 주겠다.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등급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게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등급을 주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보험 재정이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굉장히 다양하게 등급이 있고, 뭐 지금 건강을 좀 유지해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 맞는 급여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을 우리 건강 활동을 하도록 하자.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는 별거 아니에요. 계속 좀 움직이거나 뭐 조금의 활동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사람들 속에서 뭐도 하고 이렇게 뭐 말도 나누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에서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이에요. 운동. 나머지 어떤 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운동만큼은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럼 운동이라는 게 꼭 대단한 무슨 스포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뭐 그냥 걷던지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던지. 그리고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청각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각이 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사실은 치매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어르신도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치매 요인이 전혀 없는데 청각 소실이 좀 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늘 하던 종교 활동을 안 나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자기도 스스로 잘 못 알아듣고 안 들리니까 그런 자리에 가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혼자 있는 생활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극이 없으면 우리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계속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뇌가 활동을 하도록. 뇌가 활동하는데 중요한 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말을. 입 탁 다물고 있으면, 물론 뭐 듣고 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듣고 보고 말하고, 이렇게 느끼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눈을 맞추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우리의 생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치매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하면 이제 퇴행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게 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빨리빨리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그러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러면 안 움직이고 근력이 쇠퇴하게 되면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면 치매는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누워 계시고 콧줄로 하루에 우리가 먹는 것보다 많이 한 2000칼로리를 매일 줘요. 그래도 살이 빠져요. 우리는 뭐 한 1500칼로리 먹고 이렇게 살아도 그렇게 많은 칼로리를 줘도 왜 살이 빠지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그렇게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하여튼 이제 뭐 이런 종류의 급여들이 있고, 우리나라 아직 제도는 그렇지만 잘 알고 있어야 필요할 때 미리 준비해서 등급도 받고 할 수 있다. 네,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근 4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년 전, 5년 전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제도가 등장을 했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의 상황들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통합돌봄이라, 커뮤니티 케어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해석은 되는데, 크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건강 문제, 의료 문제, 그리고 돌봄 문제, 요양 서비스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지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뭐 살아야 될 집, 뭐 주거 지원하는 것, 뭐 이동하는 거 지원하는 거, 뭐 먹는 거 지원하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뭐 건강보험제도 따로, 노인 뭐 요양보 따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에서 뭘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를 이용자 입장에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가능하면 뭐 이제 여자분들이 돌봄을 다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족이 다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서 거기서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임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은 것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제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고, 다른 나라의 많은 사례들도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년이 5년째가 왔지만 한 4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시범 사업도 하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긴 하고요. 하지만 또 이제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또 똑같은 걸 놓고 또 이름을 다르게 붙였어요. 붙이고 뭐 또 이제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뭐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우왕좌왕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아까 말한 이렇게 젊은이들은 생산을 하는 젊은이들은 적고 돌봐야 될 어른들은 많은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저런 방식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러면 그런 커뮤니티 케어 사업 중에 저희 이제 민들레 의료사협이 대덕구하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등급을 받지 못하는 하지만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뭐 좀 부족하지만 현재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도의 대상도 안 돼. 근데 뭔가 문제는 있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물론 뭐 1, 2년 후에는 나빠져서 제도를 뭐 그렇게 등급을 받아서 이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 건강한 상태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증 치매 혹은 뭐 인지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을 건강을 좀 돌보는 거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크게 보면 이제 뭐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책자를 보내드리고 무슨 뭐 이런 디지털 이런 것들 통해서 혼자 혹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공부도 한다든가 활동하게 하고, 또 그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도시락을 지원한다든가 무슨 이동 지원을 한다든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행정하고 합쳐서 제공하는 사업을 한 거죠. 주로 이제 이건 뭐 약간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 하여튼 뭐 이런 기관들이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뭐 민간의 이제 이익보다는 지역사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 돌봄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냐? 요양사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뭐 요양사처럼 월급을 주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물론 여러 서비스마다 방문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민들레가 당연히 이제 의료인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일상생활 지원 이런 부분은 건강 리더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에 요양사로서 들어가서 뭐 어디에 소속돼서 요양 서비스 몇 시간 제공하고 급여 얼마 받고 이런 방식으로 포함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교육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구에서 나오는 여러 재원을 뭐 시간당 얼마씩 받아가면서 제공하자는 거예요. 뭐 요양 서비스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하지만 토요일도 할 수는 있어요. 뭐 나눠서 하니까 뭐 60시간 그러면 뭐 이제 나눠서 하는 거니까 주말에는 없어요. 주말에 누가 일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주말에 누군가 돌봐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을 이제 우리 건강 리더들이 제공하고, 뭐 야간 아무도 없는 야간에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동 지원 이런 거를 요양사들이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건강 리더들이 제공하고. 근데 이런 게 이제 틈새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로 필요한데 이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일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병원도 가야 되고, 어떤 분은 이제 갑자기 시각장애 생긴 분이 있는데 자기 가서 옷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는데 옷은 왜 사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그것을 동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없어요. 공식적인 제도 안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 안에도 없고.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뭐 제도적으로 국가가 하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교육 좀 하고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받냐? 처음엔 자원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속 가능하려면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뭔가 했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지금 마을대학이 우리 뭐죠? 대전 평생학습진흥원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듯이 그런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눈먼 돈들이 엉뚱한 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야 그런 돈을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할 테니까 좀 내라 해서 뭐 써가지고 받아서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구청장이 바뀐다. 없어져요. 정치적인 이유로 쟤네들은 나한테 표 찍어주는 애들 아니야? 그러면 제외. 대통령이 바뀌었어. 뭐 쫙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라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례라도 있으면 함부로 뭐 무슨 구청장이 바뀐다고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물론 의회까지 또 뭐 정치적으로 이래야 된다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바뀌기도 하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네, 뭐 그런 이제 사업들을 했던 거고요. 네, 다음 볼까요?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었나요? 잘 안 보여서. 그죠? 네. 좀 넘어갈게요. 다음, 우리가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돌봄도 저는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료는 당연히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 건강보험이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누구에게나 뭐 다 제공되고. 근데 돌봄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좀 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의료 서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의료 서비스가 우리에게 다 잘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보편적 의료 보장의 핵심은 누구나 차별 없이예요.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아도 된다가 아니고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집에서 못 나가. 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방문해서라도 제공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방문 의료가 필요한 이유잖아요. 언제 어디서나가 중요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상 의료 이렇게 되면 가장 좋긴 하지만, 제도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안전하게 받아야 된다. 나 뭐 백신 맞는데 불안해. 그게 제대로 된 서비스는 아닌 거죠. 어쨌든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료를 보장하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된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병원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 OECD 국가 중에 1등이 1등.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병원을 많이 가서 그런가요? 많이 가니까 그렇겠죠. 왜 많이 가나요? 잘 돼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살다 오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은 이걸 많이 제한을 하거든요. 이용을.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더 좋은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내가 당장 필요하면 취할 수 있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이요. 근데 이제 의사수는 지금 의사수 논쟁이 많지만 끝에서 한 4-5번째 돼요. 의료 이용자는 세계 최고로 많고 의사수는 거의 끝에서 몇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5분 진료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3분 진료밖에 생길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제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크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 제도를 한 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게 되죠. 많이 이용하면 의사는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그죠? 많이 힘들어. 환자하고 눈 맞출 시간도 없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뭐 약국 갔냐? 뭐 약 달라 그랬냐? 뭐 내 얘기를 좀 잘 듣고 좀 뭐 그런 게 없어요. 아 이거 드세요.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만이 쌓이죠. 의사는 또 어쨌든 오랜 시간 이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의료비는 증가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의사 환자 관계는 서로 불신하기 시작하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쓰면 안 돼. 어떻게든 이걸 잡아야 돼. 그럼 누구를 잡을 수 있겠어요? 의료 서비스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건당 어쨌든 낮게 해야 총량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의사들은 어떻게 하겠나? 많이 보겠죠, 많이. 뭔가를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아까 침대 5개 두고 어떻게든 5명 채우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동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 벌면 안 되지.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벌이를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급여 같은 게 늘어나는 거고, 또 이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행위별 수가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여기 뭐 점 하나 빼는데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뭐 검사 초음파 검사하면 뭐 8만 원, 피 검사 뭐 하면 뭐 몇만 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점 하나만 빼면 끝나는데 당신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세요. 그래야 내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하게 되죠. 과잉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과잉을 해야 이 고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과잉 안 하면 의사는 망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돌아가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원인이 이거냐 저거냐 이제 많이 이제 얘기는 하지만 그 행위별 수가제가 원인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위별 수가제도가 아니면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영국의 NHS라는 제도 흔히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던 제도인데 근데 요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정말 좋은 제도냐? 나 맹장염 터져가는데 의사만 보기도 힘들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뭐 극단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거기는 의사에게 급여를 이렇게 준단 말이야. 너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여기 20명 네가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받아서 내가 100만 원 다 가져가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면 안 돼. 날 오면 뭐라도 약도 주고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 노동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하라는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방접종하고 그 나쁜 생활습관 그런 거 가지면 막 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만 원만 쓰면 나는 50만 원 가져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 막 아프고 감기 걸리고 무슨 약도 먹어야 되고 막 하면 100만 원 다 쓰면 이제 나는 못 버는 거죠. 예를 들면 기본 구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두제라고 해서 그 대신에 이제 뭐 하여튼 이 20명은 또 이 의사를 통해서만 다른 의료를 접근할 수 있어요. 혼자서 너 대학병원 갈래? 못 가요. 이 의사한테 저걸 받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줄 서는 문제가 생기고 아픈데도 뭐 이 사람 휴가 가면 이제 내 담당이 없어서 내가 이거 의뢰서를 못 받아서 병원에 못 가는 일도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다 제도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제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의료 문화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처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던 사람들은 이거 못 견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료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현재 의료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제 이용자들의 욕구도 충분히 수용하면서 또 과도한 의료 이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는 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요거는 그 다음 장에 보면 주치의 제도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다 주치의 제도 사실은 제대로 된 주치의 제도가 그런 영국과 같은 NHS 제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맞는 주치의 제도는 뭐냐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앞장으로 가보면 뭐 영어로 된 거를 제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우리의 건강 문제라고 하는 게 개인의 나이나 성별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좌우되죠. 여성에게 전립선암이 있을까요? 없죠. 남성에게 난소암이 있을까요? 자궁암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피할 수 없는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남성이기 때문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 습관들이 영향을 미치죠. 뭐 담배를 핀다든가 술
술, 담배가 차지하는 암 발병의 비율이 30% 정도 되죠. 담배 끊으면 암을 30% 예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내가 이웃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건강에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제도나 환경들이 중요한데, 뭐 직업이나 뭐 등등 다 중요한데,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게 뭐냐면 저게 의료 서비스예요.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는 이렇게 많고, 그 중에 의료 서비스는 사실은 저만큼 작용하는. 마치 우리 건강 문제를 의료 서비스가 좌우할 것 같지만, 우리의 건강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기성동이라는 지역의 특성,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뭐 농사를 짓고 있다, 뭘 하고 있다, 내 가족 관계, 뭐 나의 생활 습관, 뭐 지금 우리나라 제도, 의료 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게 이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의료 서비스라는 건 저거밖에 안 된다. 저것만 가지고 우리가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거죠. 다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민들레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2002년에 대전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문제, 우리가 의료라는 문제를 의료 서비스의 문제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건강이라는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한 관계, 우리 전체의 문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면 사실은 나만 어떻게 돈 잘 벌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는 뭔가 건강해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마음이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는 잘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굶고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게 병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은. 크게 보면 그런 사회가 결국은 우리 자식들을 혹은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어려지고 나라가 어떻게 돼서 결국 나도 잘 나가던 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내걸었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라, 뭐 이런 걸 주제로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뭘 했겠어요? 일단 의료기관을 만드는 거죠. 다음 넘어가면요. 뭐 설립 이념이 이렇게 있고, 하여튼 뭐 쭉쭉 넘어가 보세요.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건강 활동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뭐 다 좋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실 의료 서비스가 차지하는 영역은 크지 않더라. 우리가 20년을 협동조합에서 의료기관을 만들었지만 여기 있는 분들 모르잖아요. 동네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주민도 몰라요. 거기에 병원이 있는지 나 몰랐다고. 20년 지났는데.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지역사회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 지역사회가 다 알아.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활동 하나가 주는 파급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뭐 이런 것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 활동을 하는 소규모 모임들을 건강반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마치 그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교육을 하면 지원해주듯이 건강반 활동을 하면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의료기관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뭐 건강리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 최근에 이제 그 정부의 시범 사업을 받은 게 재택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어쨌든 의사, 간호사, 복지사들이 이제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고요. 다음. 주간보호센터를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왜 주간보호를 선택했냐? 돌봄 영역에서 그거죠.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뭐 여러 방문 의료나 여러 이유로 많은 어르신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요양사가 들어가서 돌보는 일은 거의 가사 지원이에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뭐 기저귀 케어도 하고 뭐 이런 거 정도 하죠. 목욕도 좀 하고. 이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뭘 해야 할 수 있는데도 할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시간이 뭐
이제 하루 3시간 보통 쓰는데, 뭐 혹시나 병원 가신다 그러면 병원 대신 갔다 오거나 한번 모시고 갔다 오면 시간 다 날라가요. 그러니까 뭘 싫어하냐면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그 시간에 내가 청소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로지 이 요양사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내가 3시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갑자기 뭔가가 발생하거나 외출하고 싶다. 가지 마세요. 가면 내가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동행을 하든지 막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서 뭔가를 하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방문간호라는 게 노인요양이 아까 제도에 있었죠. 이 방문간호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받은 시간을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분이 무슨 욕창도 생겨서 간호사가 와서 좀 체크도 해주고 혈압, 당뇨도 좀 체크해주고 하면 좋겠는데, 간호사가 오면 1시간 써. 그럼 난 1시간, 요양사는 1시간 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문간호 받지 마. 안 해. 그래서 방문간호가 거의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아무도 안 써. 왜냐? 요양사들이 돈을 못 버는데 방문간호가 들어가면. 그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는 거야. 뭐 드레싱을, 내가 뭐 욕창 치료를 하든, 뭐 혈압, 당뇨 난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의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방문간호라는 걸 하나 넣었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놔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을 봤는데 점점 건강은 나빠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열심히 요양사분들이 뭔가 가사 지원을 하고 하지만 건강 상태는 점점 맨날 누워 있고, 맨날 뭐 거기서 집안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텔레비전 보고 누워 있고, 그게 전부예요. 이분이 해결해야 될 많은 뭐 약이라든가 뭐 건강 문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요양은 이 개인에게 제공하는데, 물론 뭐 시간 찍고 해서 뭐 그런 거 속이진 않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요양사 없을 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호소를 해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인권적인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이제 방임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주간보호는 집단이에요, 집단. 유치원 같이.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공동으로 하고 있고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활동을 하는 게 목표예요. 이 목표는 움직이게 하고 뭔가 프로그램하고 관계 만들고 이런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분이라면, 가능하면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진짜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집에서 아무리 좋은 쓸고 닦고 밥 열심히 해줘도 건강이 좋아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 주간보호 시설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주간보호를 더 많이 만들어야 돼서 우리 유치원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구조는 그나마 저런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간보호를 하자. 그래서 뭐 아무튼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대덕구를 벗어나서 이 유성에 사무실을 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뭐 심리 상담하고 돌봄과 관련한 방문 의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탐방동에 의료기관을 이제 자신 있게 마치 분원처럼 만들었어요. 의원 한의원 치과를 대덕구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런데 5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다 철수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필요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을 투자하니까 시설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인력만 투자하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그게 이제 방문이에요. 사실 방문 의료는 인력만 있으면 하거든요. 시설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상담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부터 이제 유성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서구도 같이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점점 넓혀갈 건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시작할 때 이제 여러 개 있는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죠. 다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방문 의료하고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심리 상담하고 건강반 활동, 뭐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건강관 활성화했는데 저는 아프기 전에 건강관 해서 이렇게 건강이 이제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건강반은요, 우리 여러 20년간 각종 활동을 많이 해봤어요. 소모임, 무슨 취미 모임, 뭐 무슨 등등 만성질환 자조 모임, 암 환자 자조 모임, 뭐 명상 모임, 각종 모든 걸 다 했는데 다 필요 없다. 원하는 거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건강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임, 그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아까 말한 서로 주고받는 것, 무엇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뭐 심리, 정서, 뭐 활동과 관련한 운동, 뭐 이런 거 관련한 영역들을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지만 사실 뭐 모여서 수다 떠는 모임 이런 거 많아요. 그냥 애들 어디다 맡기고 애들 육아하는 부모들은 애들 어디다 맡기고 우리끼리 노는 모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런데 애들 맡기는데 드는 비용 지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거든요. 그냥 의료 서비스, 무슨 운동, 생활 습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뭐든지 활동을 건강반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물론 뭐 어디 가서 뭐 댄스 교습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우리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몇 가지 원칙이 좀 있어요. 조합원이 몇 명 이상 참여하고 조합원 아닌 사람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모임을 만들면 일정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의외로 호응이 많아요. 그래서 뭐 첫 회도 한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이제 그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이 할 수는 있지만 뭐 돈이 그렇게 계속 또 딱 기부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기부금으로 하자. 대신 다 기부금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금 내는 조합원들이 만든 스스로 조합비라고 하는 기부금을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물론 이제 필요한 의료 서비스 필요한 분들 지원하거나 뭐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하고 나머지는 건강반에 쓰겠다.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왜 쓰냐 이런 거랑 진짜 보편적 복지 이런 거 비슷한 문제가 논란이 생기긴 했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왜 뭐 급식을 무상급식을 하면 돈 있는 애도 공짜로 먹고 돈 없는 애도 공짜로 먹고 이게 평등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서 그냥 냅둬도 자기들끼리 잘 노는데 무슨 돈을 지원해 주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영역의 문제는 아니고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라는 게 분명하면 당연히 똑같다. 그게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부금을 쓰자. 이런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논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된 예를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21년이나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었는지 너무 신기하고. 일단 이제 우리가 뭐 몇 개 그 협동조합도 인큐베이팅을 하긴 했어요. 뭐 마음의 숲 협동조합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강리더 협동조합처럼 처음엔 굉장히 다 힘들죠. 문 닫을 위기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글쎄요. 필요한 일이면 어떤 식으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뭐 이런 뭐 사회적 기업이나 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오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몇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숱한 어려움 속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의사가 나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일하겠다 하면 살아남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핵심적으로 일하는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좀 걸면 그 일도 살아나고 그 사람도 살아나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러질 못하는 거죠. 그만큼의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일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나? 저도 꼭 사회적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 우리가 처음에 의료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굳이 그게 꼭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런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그러니까 생산자들 이제 유기농해서 소비자들하고 연결하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법에 따라서 이거를 등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문화 사업 이런 영역으로. 그러니까 의료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 됐던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무슨 우리가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이런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일이 꼭 정말 필요하다는 정말로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요.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도 힘든데 뭐하러 이걸 해 그냥 딴 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럴듯하고 뭐 코에 가면 코걸이도 좀 되고 귀에 가면 귀걸이도 되고 하니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살아남긴 좀 어려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면 어떤 방식이든 살아남을 수 있죠. 정답은 아니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일을 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게 사업이 좀 될 것 같고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혹할 것도 같고 뭐 약간 이런 것을 취하면 그림은 막 그럴듯하고 막 처음엔 사람들도 모이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욕구에 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돌보자. 나는 의사니까 나는 의사로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 당신이 조합원이 돼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뭐 돈 좀 모으자. 사람 좀 모으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원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서비스 하려면 간호사 몇 명 더 필요한데 그럼 우리 주간보험 만들려면 돈 더 필요하다. 또 4억 정도 모은 거거든요. 계속 돈 모으자는 얘기만 해요. 이런 일 해야 된다. 돈 모읍시다. 근데 다 내요. 정말 힘들 때는 전세금 빼서 내는 사람도 있고. 배당이 없는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원칙은 이익 배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일이 자기에게 이익인 이유는 정말 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지금 가족들 중에 돌봄 문제라든가 뭐 의료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다리만 건너면 지금 당장 내 부모에게는 없어도 부모 형제 뭐 조부모 이렇게 가면 다 있어요. 뭐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 때문에 건강 걱정도 하시고 치매 뭐 돌봄 문제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우리가 어떤 남들이 주지 않는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그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으면 낫겠죠. 여러 가지 제도도 더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경험도 있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요양병원으로 갑시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요. 선택은 못해요.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또 잘 지내시고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있으면 힘이 되어주고 유지할 수 있고 또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자기만을 위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네. 옛날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거는 이제 뭐 고혈압 전 단계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처방을 받잖아요. 숫자로만 이제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내가 이 건강검진권을 어떻게 내가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더 잘 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너무 숫자만 받을 때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진 주치의 사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등록하면 건강검진 결과를 관리해주는 일도 해보고 했는데 그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럼 그 비용을 본인들이 또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별도로 어디서 돈이 나와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렇게 별도로 돈을 또 굳이 지불하면서까지 뭐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고 검진이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많이 보편화되면서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서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몇 사람 이상이 되면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는 걸 했었어요. 그게 사실은 뭐 10명, 5, 이렇게면 할 수 있지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지속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조합원들 내부에서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검진 설명을 하는 자리,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 드립니다. 뭐 이런 일들을 매번 계획은 해요. 해보자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버는 일에 더 많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진료도 하고 검진도 하고 뭐 이게 이제 기본이다. 나머지 시간 중에 뭔가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활용하는 분들은 들고 찾아와요. 네. 찾아와서 하는데 뭐 저희가 그걸 이러지는 못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현재는 스스로 잘 활용하는 거죠. 저희 같은 기관을 잘 활용하고 뭐 그래서 저 뭐 개인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맨날 그런 거 오면 다 받고 뭐 언제라도 받고 현재는 약간 이제 그런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고 좀 더 규모 있게 그런 부분을 건강검진과 관련한 부분을 체계 있게 접근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구성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뭐 자발적으로 그냥 가입을 이게 협동조합의 첫 번째 원칙은 자발적인 가입과 탈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저런 일을 하는 곳이니까 내가 가입해야지 하고 뭐 검진 받으러 왔다가 진료 받으러 왔다가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는 막 주변에 막 홍보도 하고 해서 또 가입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잘 그래도 되겠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그 홍보라든가 이런 거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세 사람이. 제가 이제 병무청에 중앙병무청에 징병 전담의로 와서 이 일을 준비를 했는데 점심시간마다 조금 미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체에 있는 분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300명을 만난 거예요. 300명 이상이 돼야 그 당시 이제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물론 이제 우리 전에 이제 한 3군데 정도의 의료 생협이 있었어요. 안성, 안산, 인천에. 우리 또 하필 이제 학교 선배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출자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만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강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지속 가능하다. 근데 그 당시엔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의사고 거기서 일할 거니까 가능하죠. 그럼 너는 뭐 먹고 사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그게 가능하냐 주로 그랬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람 모으고 돈 모아서 시작을 하니까 그게 존재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치과 만들자 해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똑같은 방식으로 출자하고 해서 치과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면 그 사람들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굳이 뭐 어디다 크게 뭐 어디에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장 훌륭한 홍보 방법은 이 이제 버발 마케팅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농촌은 한 분이 우리 그 동네도 워낙 워낙 취약계층들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아침에 무슨 일이 딱 있으면 벌써 오후 되면 막 어르신들이 막 와요. 여기서 뭐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서 줄 서요 그냥.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뢰 있는 진정성 있는 어떤 결과들을 뭐 어떤 걸 통해서든 본인이 도움을 받았거나 뭐 정말 다르다고 느꼈거나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가끔 이제 뭐 방송에 나와서 방송 보고 가입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의외로.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 조합원이라면 여기서 결정할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의료 서비스, 이제 의료 제도 자체가 무슨 본인 부담금 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할인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불법이라서. 그러니까 조합원이 뭐 여기 와도 뭐 특별히 시설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오면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뭐가 달라. 돈도 똑같이 내고. 에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자 입장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야 우리 돈 번 거 이런 데 쓰자 해서 쓸 수 있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 적자 나는 걸 원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익을 많이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처음에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가져. 이거 당신에게 100만 원씩 혜택이 들어갑니다.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흔히 그런 사기인 거잖아요. 이 돈 받아서 여기 주고 이 돈 받아서 저기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꼴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런 유혹이 많아요. 사람들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더 혜택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혜택은 무엇이냐? 이런 것의 존재 자체가 진정한 혜택. 이런 것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거나 평소에 혼자라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혜택인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함께 시도할 수 있고 그런 힘이 되어주고 그게 더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뭐 비급여 부분에서 우리가 뭐 매번 제도에 따라 5%, 10%막 이렇게 이제 할인해주고 지원해주고 또 뭐 예방접종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있죠. 검진 뭐 좀 무료로 해주는 거 있고 뭐 다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와봐야 별거 없어요. 그거 돈 뭐 얼마 됐다고. 그거 혜택 때문에 사실 가입한다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치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치과 임플란트 하나에 뭐 120만 원, 100만 원 한다 치면 내가 한 5개 해야 돼. 그럼 50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할인해주면 50만 원이에요. 출자금 10만 원이야. 그래. 가입해. 치료 다 끝나면 탈퇴. 10만 원도 빼라. 뭐 좋다. 괜찮죠.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역할을 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협동조합의 이제 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당이니까 가입 안 받아줍니다. 이런 거 없고 당신은 무슨 이상한 사이비 종교 뭐 어쩌고 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지 않죠.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원하면 다 탈퇴할 수 있어요. 내가 이익만 잔뜩 보고 챙겨서 떠나도 됩니다.